달러가 세계 질서의 공공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쓰면서 미국이 처한 무역 불균형이라는 게 바로 이 기축통화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 강달러라고 쓴 거죠. 근데 이제 공공재라는 게 뭐냐?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대목은 웨스턴 헤미스피어라는 단어예요. 서반구라는 우리 지역.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힘을 다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내실을 다시겠다. 압도적인 세계장이 다시겠다. 중국도 덤빌 수 없는 서반구가 도대체 어디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고승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엔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한번 나와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1년하고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기억에 한 작년 11월에 당선된 지 한 3일 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막 떠들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저도 네네.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국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미국이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경찰로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자유주의 이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확산하고 이런 개입 없다 이제 없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상징적인 워딩으로 제가 역사의 종언이다 했는데, 그렇죠. 역사의 종언이 네, 종언이다. 종언이 이제 종언돼 버렸다, 끝났다. 근데 저는 저희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이런 리포트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네, 그리고 그 차태서 교수라고 그 국제정치학자 네. 아시는 분일 텐데 그분이 쓴 30년의 위기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다 비슷한 관점이 있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이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인적 구성이 너무 다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관료 체제가 남아 있어서 좀 폭주하거나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제어가 됐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미 다 트럼피즘 세력으로 바뀌어 있다, 공화당이. 그쵸. 의원들조차. 그러니까 의회의 견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또 트럼프의 경험치도 쌓였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맞아요. 보면 그 정부 효율부가 일단 딱 기억납니다. 더하지가 기억이 나고요. 노지요. 예, 그게 머스크가 이제 벌인 일인데 그게 사실 잘 마가한테는 어떻게 프레임이 되냐면 딥스테이트 공격이거든요. 아주 강고한 관료 체계를 그쵸. 공격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머스크가 나섰던 거는 뒤에 피터 틸도 있지만 기술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세력들이 사실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공화당 기술 공화국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이제 집중하는 피터 틸, 네, 마피아라고 얘기하는. 보통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네. 피터 틸 마피아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약간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USAID, 그다음에 WHO 이런, 그다음에 각종 기후 협약, 온갖 것들에서 미국이 더 이상 그다음에 USAID는 자기들의 어떤 그 패권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헤게모니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계의 제국으로서 도와줄게.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자유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원조를 통해서 이거 싹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 표현은 뭐냐면 지구의 어려운 과제들이 나름 그 조별 과제 조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 때려친 거예요. 이제 미국이 다 때려친 거고.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투자신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해방의 날. 그쵸. 그리고 다행히 충격이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그걸 통해서 시작된 어떤 이제 본격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상호 관세, 그 다음 무역 협상. 거의 1년간 난리였죠. 난리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막 좌충운동을 하고 막 했는데 대충 정리가 됐어요, 또. 맞아요. 네. 되게 저는 인상적인 게, 관세를 15%로 낮췄어. 대박이야. 이랬는데, 아니, 원래 안 내고 있었는데 뭔 대박이야. 원래 내지도 않고 있었는데 15%로 낮췄다고 기분이 좋아졌어,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사람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원래 FTA 때문에 0이고 막 이랬는데. 원래 없었는데 15%라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웃긴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힘이 셀 때였고, 집권
1년 네. 차라서. 그래서 뭐 관세 통한 판 흔들기를 일단 한번 한 겁니다. 음흠. 한 거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할 뭐 여력도 의지도 없고 음흠. 그다음에 또 많이 해놨고 또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쫓기는 쪽이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우리도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쫓기고 있었지만 다행히 공장을 바이든 때 많이 지어놓은 바람에 현대차 빼고는 또 견딜만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대기업이 있어서 아는데 그 내부 네. 사정을. 근데 또 미국은 여기서 정리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래도 막판에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내년이 저도 궁금해졌고 한데 마침 이 대표님께서 한번 네. 전망해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1년을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2026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내년도 힘들 겁니다. 이제 내년도요? 예, 뭐 당연히 그렇군요. 변동성이 심할 거고 아하. 뭐 근데 또 트럼프가 무슨 일을 갑자기 벌일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오늘 당장 어제 새벽인가도 그 그린란드에 특사 파견한다 그래서 또 판을 또 흔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는데도 네네. 결국 연결되는 얘기가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정부터. 일정부터. 일단 1월. 1월에 그러니까 아직 1월이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1월에 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뭐냐면 아이파라고 해서 왜 아이파. 그러니까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는 걸로 해서 요걸 근거로 만들어서 관세를 부여한 거거든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무슨 근거로 관세를 이렇게 때리냐? 아, 그런 게 있었어, 예, 옛날에. 예. 뭐 그런 거죠. 이거죠. 이걸 갖고 했는데 어. 이게 1, 2심에서 졌잖아요. 행정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정, 주요한 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관세 그 뭐 법대로 한 거 아니네 이런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네. 상태고 대법원 결정이 이제 그렇죠. 남아 근데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제가 그 무역협회에서 요 관련해서 설명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미국 언론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무조건 행정부 패소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무역협회 전문가들 입장 거기 나온 또 뭐 그 대형 록펌의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아하. 반반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패소한다는 전제로 관세환급 어떻게 받을 거냐,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뒤에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앞쪽을 좀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쪽 연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1월입니다. 그리고 3월 중국 전인대가 있죠. 전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15차 기획, 경제계획 같은 거죠. 그런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중국 제조 2035 같은 거 그런 게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처럼 뭔가 탁 붙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 아마 주로 AI나 뭐 아니, 아주 첨단 우주 양자역학 이런 양자 컴퓨팅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중국 제조 2025는 대성공을 한 거거든요. 이미 더 초과 달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제 기억에 한 중국하고 일본하고 독일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뛰어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원을 집중 투자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정동 교수님 서울대 가끔 이제 뭐 이런저런 기회로 뵙고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시간도 압축을 하고 워낙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좀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두렵다. 사실 저도 한국 제조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모 회사가 사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좀 있고요. 일단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그리고 5월 이게 중요한 거죠. 페드 의장 교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빈 해시냐, 그러니까 케빈 vs 케빈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냐. 그래서 원래는 어떤 케빈이냐? 강경한 이제 금리 인하론자에 가까웠던 해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측근 안 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 독립성 요새 그런 게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워시도 좀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인터뷰도 하는 거 보면은 뭐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해시 가능성이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워시는 그냥 약간 그 페이스메이커 정도 아니에요? 들러리 굳이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 해시스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 엄청 욕을 먹을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고민해봤는데 걔는 안 돼. 이런 너무 느낌이 측근을 안 쳐서 그렇죠. 독립성이 아니야. 우리는 다 고민했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6월에 뭐가 있습니까?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네. 월드컵이 있고 7월에 이게 큰 겁니다. 생각보다. 아하. 독립 250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진짜 메인 이벤트 중간 선거가 있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를 교체하는 거의 다고 그다음에 뭐 상원이야 원래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확정인데 가능성이 꽤 높은 게 G20 전후로 해서 시진핑의 방미 요런 정도까지가 이제 1년의 스케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짚어본 제가 이제 그룹 내에서 보고서 만들 때 썼던 일정들은 이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 대법원 판결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자체로 막 뒤집어지거나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각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 환급 이슈가 생깁니다. 다만. 근데 이게 트럼프도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 행정부도. 그래서 뭔가 막 돈도 막 뿌리고 하는 게 우리 줘버렸어. 다 썼는데 이러려고. 이런 버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건 모릅니다만 아니 국민들한테 다 줬는데 뺏으라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 완벽하게 포퓰리즘적인 언급인데 이게 사실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무역협회 설명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더 중요한데 아까 그건 약간 반농담인데 요거는 진짜인 게 환급 절차 생각보다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쓱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관세환급 문제는 이슈가 될 건 될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패소를 할 경우에 이제 그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뭐 원래 좀 그런 걸 하려고는 하는데 품목관세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아마 무기는 바꿀 거다. 이제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체 폭격을 했다면 그래서 근데 요거는 USTR 조사들이 보통 다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롭고 미국도 집행하기가 그 대신에 대응하는 기업들도 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복잡도는 좀 높아집니다. 뭐 그 정도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래서 저는 아무래도 계속 기업 입장의 리스크를 그쵸.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3, 4월 일정 아까 말씀드린 그 전인대부터 중국에서 트럼프의 방중까지를 보면 일단 전인대 통해서 내부 정리 한 판 하는 거거든요. 시진핑이. 그리고서 이제 홈그라운드로 트럼프를 딱 불러들이는 거고 트럼프도 중간 선거 앞두고 이 내부 정리하기 전에 가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묘한 휴전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정쩡한 휴전 상태를 좀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트럼프 변덕이 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모릅니다만 일단 그게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5월에 연준 의장. 신임 페드 의장은 뭐 해실이 거의 확실히 하지만 뭐 하여튼 내외부 비판에 직면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시도 자꾸 흘리고 이러고 있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워시가 된다고 해서 엄청난 매파 의장이 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된다고 해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북중미 월드컵 치러지고 연달아 7월에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건데 6월에서 이 7월까지 가는 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내수를 띄울 수 있잖아요. 부양을 할 거고 경기를 띄울 텐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크고 그렇죠. 축구 열기가 유럽 남미랑 좀 다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관광이나 각종 부대 행사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수요가 촉진이 되면서 이제 그 내수가 촉진이 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 250주년 행사는 딱 200주년 행사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가 70년대 그 포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가 크게 치러지는 지역별로 일부 내수 진입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때 검증이 됐고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고 포드 대통령 당시 지지율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뭐 갑자기 막 10%포인트, 20% 이렇게 뛰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5%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분위기는 조금 괜찮았던. 근데 이제 이게 연달아 가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빅 이벤트 두 개가 시너지를 분명히 낼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이거였죠. 이게 내수 확 살고 그쵸. 주시장 불 한번 뿜고 독립 행사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뿜잖아요. 쫙 막 살아나면서 이제 막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5, 6, 7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인 측면이 하나 생깁니다.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이 지금 올 한 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는 생각보다 약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원 내에서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단은 뭐 당연히 관세를 예상해서 미리 선적해 온 거, 그다음에 그런 수입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 업체들이 일단 감내를 했던 부분, 좀 손해를 약간 마진을 깎더라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연된 인플레 아니냐 요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엄청 막 뛸 거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저 5, 6, 7 금리 인하부터 월드컵에서 그 독립기념 행사까지 쭉 가는 동안 너무 이게
과열이 되면 음흠.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사실 인플레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억눌린 상태냐 논쟁 중이긴 한데 어쨌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하나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나 월드컵 250주년 행사 모두 내수 자극하고 경기를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인플레를 자극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이걸 이렇게 인플레를 누르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걸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주식장도 좀 띄워서 갈지 이게 트럼프가 처한 약간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좀 영어로 하면 제가 이제 머들링 스루라고 하는데 힘겹게 나가 어떻게든 헤쳐나가 요거를 네. 싹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게 내년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여름에 네, 이제 여름 때 쭉 내년 내내 아마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그쪽 정리하고 나서 5, 6월, 7월을 쭉 오는 과정에서 한번 그걸 한번 유심히 다들 보시면 되겠다. 그때 이제 그런 정책 포인트들에 그 좀 주목해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효친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재미는 있었죠. 그 대국민 연설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최대 세금 환급을 하겠다. 아하. 사실 이것도 띄우는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군 복무자들에 대한 전사 배당금, 워리어 디비던드라는 거를 이렇게 주겠다. 이것도 뭐 거의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1,776를 준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1776. 그래서 저희 월요일에 논쟁했어요. 이게 무슨 수치냐. 1776년인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 찍었는데. 그러니까 대박.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네. 왜 이건지는 모르는데 어. 딱 했는데 그것만은 설득력이 없어. 그리고 또 17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독립. 독립. 아하. 그런데 독립 250주년. 그래서 이제 독립 250주년이 딱 그러니까 또 나오는군요. 우리 전사들, 우리의 이 군인들에게 주겠다. 뭐 많이 되잖아요. 되게 트럼프스럽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러네요. 네. 뭔가 애국주의적이고. 네네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부양수를 딱 던진 거죠. 세금 환급과 전사 배당금, 뭐 일종의 현금 지급성 이런 건데, 그다음에 뭐 해시세 이제 대안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뭐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욕 먹을까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메시지 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들링 스루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로 넘어가죠. 보통은 네. 야당이 유리합니다. 항상 중간 선거는. 아하.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당연히 유리할 텐데 민주당이 지지부진해요. 요새 미국 물론 최근에 재보궐 선거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도 이기고 네. 근데 좀 이길 곳에서 많이 이겼고 물론 좀 새로운 그러니까 여긴 공화당 텃밭인데 이런 데서 이긴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가 확 뜨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여도 사실은 여당이 좀 불리한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그 주지사들하고 막 했던 게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굉장히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엽기적인 거였거든요.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정치학 교과서에 민주주의가 후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로 나오는 사례예요. 근데 이걸 2025년에 한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되게 많이 후져졌죠 지금. 그렇죠. 이미 옛날에 많이. 어느 나라나. 그럼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예상되는 행보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플레를 어떻게든 억누르는 조치나 정책들도 조금씩 던지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디 나타날 것 같냐? 그러면 사실상 이 관세부가 무역협정 요 테크트리로 해서 사실상 투자 유치 내지는 삥 뜯어온 돈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 공장이나 이런 거 지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기공식에 막 우리가 해냈다, 미국이 위대해지고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겠다. 요게 아마 이제 내년에 그 각 이벤트별로 하고 그걸 쭉 연결해 봤을 때 어떤 그림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것들, 그다음에 또 뭐 내부 보고서에도 쓴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내년이 딱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이제 국제 질서나 미국, 중국 간의 관계 이런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네. 질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이거 정리를 해봤었고 해서 조금 일찍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 집권 2년 차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으로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국과 세계일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세계냐?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네네. 두 개의 보고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구상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런 리포트라고 해서 아마 그 이 대표님도 맞아요. 어딘가에서 한번 이렇게 맞아요. 다루신 걸로 제가 알아요. 저도 이제 그 구독도 하고 하니까 보는데 그게 일단 2024년 10월이었나? 11월 뭐 그때쯤 그때 그러니까 거의 대선 네. 직전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 이제 그 그룹 최고 경영진들한테 쭉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거 해설을 했는지 한 3명이 팀을 짜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를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NSS라고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처음 생긴 건데 네. 거의 매년 나오다가 한 90년대 중반 넘어서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했어요. 뭘 국가 안보까지 뭐 신경 써 이런.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점점 안보가 안 중요해진 세상으로 넘어왔기 아유, 때문에 우리 그래요. 1등인데 뭐. 네, 그래서 오바마 말기에 마지막 한 번 나왔나? 음. 하여튼 정확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됐어요. 네네네.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하. 근데 요게 마이런 리포트랑 요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 점도 오, 있어요. 그게 되게 오. 재밌는 포인트라서 그러네요. 네. 일단 자 이제 마이런 리포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집권 2기에 트럼프가 자기 과제로 뭘 내세웠냐면 다 아시는 겁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 네. 그다음에 재정 문제 해결. 이거는 뭐 재정 적자랑 국가 부채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조업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 이건 뭐 사실 미국의 영원한 화두고. 그다음에 유일한 초강대국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아하. 이게 이제 군사력하고 달러. 어허.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된 정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조업 부흥이 제약이 되잖아요. 아, 제조업은 달러 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아주 이건 좀 되게 조야한 예인데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여러 정책들이 사실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다 이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충돌하는 과제를 싹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골치가 아픈 건데 근데 이런 그 일종의 딜레마, 충돌, 모순 이거를 막 꾸역꾸역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해결할 방안을 던진 게 사실 마이런,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자문위원장이고 원래 이제 민간연구소 재직을 할 때 그 제목이 뭐였다?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Global Trading System.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 제목인지 사실 약간 안 와닿긴 해요. 글로벌 통상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라는 걸로. 그래서 뭐 보통 그냥 마이런 보고서 하는데 요거를 유저스 냈습니다. 가이드네요. 예. 이 유저가 아마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죠? 사용자를 위한. 네. 결국 이 세계 질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멋진 잘 말이네요. 생각해보면 세계 그죠? 질서를 사용하는 사람. 참.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 네. 근데 이거 사용 설명서인 거지. 이거 사용 설명서를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만들 수 있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좀 재구조화해서 바꿔줘. 다시 써야 돼요. 바꿔라. 컷을 이렇게 다시 해야 해서. 돼요. 뭐 이런 건데 이 보고서에서 아마 이 대표도 아마 설명을 했겠지만 마이런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미국이 제공하는 그 안보 경제 질서에 대한 어떤 타국의 무임승차 이걸 굉장히 문제시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얼마 전 발표된 NSS 내용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나중에 하고 거기 그냥 명시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정찰 안 할 건데 이렇게 써 있죠. 네. 그 NSS 보셨죠? 맞아요. 네. 보시면 써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사실 네. 되게 국제 정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마이런이 이제 여기서 쓴 게 국제 통상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지불하는 국가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상호관세를 수용하고 우리 다 당한 거죠. 그쵸. 시장 개방하고 뭐 방위 분담 중에 우리 국방비 늘리고 네. 늘리죠. 미국 내 투자 우리 했죠. 아하. 우리 다 했네. 미국 국제 구매 이런 거 우리 이미 많이 샀죠. 네.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또 수출 먹고 살고 미국 시장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국가에 한해서만 우리 미국이 이 유저께서 구축하시는 신안보 경제 질서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달러가 세계 질서의 공공재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쓰면서 이제 미국이 처한 무역 불균형이라는 게 바로 이 기축 통화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 강달러라고 쓴 거죠. 뭐 아마 설명해놓고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공공재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 달러가 미국 패권 지위를 이제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네. 모든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인 건 여전히 맞잖아요. 그걸로 기능을 해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건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근데 그 억지력 세계 경찰이 그쵸. 돼서 평화에 기여한 거랑 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약간 맹점이 있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덤빈다. 이놈들이. 경찰 형이야 어디 니들 왜 야, 너 싸워? 뭐냐? 너 뭐냐? 야, 하지 마. 야 니네 어디서 지금 싸움질해? 약간 이런 게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금태환 정지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페트로달러로 고정한 것도 미국이고 다시.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세계 경찰도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바이털 인트레스트 지역에서 주로 한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또 자기들 그 자유주의적 가치 약간 도취가 돼서 막 이라크도 막 정부 바꿔보겠다고 그러고 뭐 90년대 막 개입하고 이런 거 보면 본인들을 위해서 사실 한 게 되게 많은데 그쵸. 사실 그건 입 싹 씻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 놈들인 거고 또 뭐 좋게 보면은 근데 그건 덕분에 사실 뭐 잘 살게 된 것도 있는 거 좋은 아니야?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달러가 갖고 있던 그 위치가 맞아요. 사실은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인정을 하는데 야 니네만 손해 봤다고 하긴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입장 바뀐 네. 거죠. 입장이. 근데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입을 약간 씻은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인정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고 분명히 미국의 군사력이 또 세계 그쵸. 평화에 기여했다고 그거 부정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상이랑 비교해 보면 그럼요. 아 그때는 세계 대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하지만 네. 무조건 손해 봤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형님 좋으신 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달러 찍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봤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이거잖아요. 기축통화하니까 달러가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어쨌든 준비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계속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세계적인 막 불경기나 불황이 왔어.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도 이게 또 안전자산이잖아. 그쵸. 그럼 역설적으로 또 강세가 심화된다. 그리고 아마 이 우리 효친분들은 다 아시는 개념일 것 같은데 트리핀 딜레마. 그쵸. 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달러를 당연히 기축통화니까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끊임없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 왔고 그 내수로 크는 나라니까 소비로 사줘야지 그치. 이제 달러가 나가잖아요 해외로. 그러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자 계속 누적돼서 시중에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이 저거 상환할 수 있어라는 의심이 약간 생기면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다시 신뢰 유지하려면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가 부족해지고 아하. 딜레마가 생기는 딜레마가. 그쵸.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만약 부족해지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테니까 그럼 또 기축 통화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은 이 골치 아픈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트리핀 딜레마인데 마이런이 계속 요 지금 그 달러가 처한 위기 뭐 환경 요거를 그 세계를 트리핀 월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보고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계속 이렇게 되면 미국은 외국에 있는 달러 뭐 국채 이런 거에 대한 이자 부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수출 경쟁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쵸. 제조업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뭐 정부 부채 누적 뭐 그런 부작용 사실 미국이 계속 겪어온 문제고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사실 계속 강달러잖아요 지금도. 그쵸.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요거까지 뭐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잠깐 이제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이제 뒤에 얘기고. 마이런의 하여튼 인식은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희생했다. 근데 타국은 의무 없이 권리만 누렸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신안보, 신무역 질서 짤 건데 거기에 수혜자가 되고 싶다면 비용을 지불해라. 라는 게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기랑 좀 다른 게 확실히 마이런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기는 다른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그때는 무역하고 그러니까 여긴 관세죠. 그쵸. 안보, 방위비네, 뭐 올려, 국방비 올려. 요거를 분리해서 접근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마이런은 무역과 안보는 불가분하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안보 비용을 무역 협상으로 받겠다. 그걸로도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관세 정책이 좀 이해가 확 되는 거죠.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방비도 올려야 되지?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딱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뭐 핵잠을 따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죠. 좀 더 부담을 지겠다. 뭐 중국 견제도 하겠다. 시진핑 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아니 물건 싸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사줄게 였었던 거고 사주는데 무슨 돈으로 사주냐?
이거 뭐 달러 찍어서 사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였고 그러면서 달러를 쫙 뿌렸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또 달러로 다 빌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간 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나가고만 했는데 미국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1등이고 계속 짱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현타가 좀 온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마이런의 구상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구나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결했던 거야? 아마 이 대표도 거기서 뭐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안보 질서, 강대국 지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축통화 시위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달러 보유에 대한 비용을 또 이 사람 딱 이거예요. 비용을 청구하겠다. 아하.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 니네들이 내라. 이런 거죠. 설명해 보면 이제 당장에는 이제 관세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 달러가 강해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전략 목표를 딱 세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상호관세부가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안전지대를 구축을 해서 요 가입국, 안전지대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들어온 국가들에게만 관세이나 안보 우산 두 개를 제공하겠다는 거 이걸 진행을 합니다. 일단. 그쵸. 그러면 그 달러 약세를 어떻게 만들 건데 이게 아주 길게 좀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관세 정쟁은 출발점이고 네. 통화 협정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 국가와 이제 통화 평가 절상 합의를 체결을 해서 그다음에 해당 국가들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만기를 쫙 뒤로 연장을 하는 거죠. 100년 국채 막 이런 식으로. 초장기채. 사실상 이거는 좀 양아치인 거죠. 참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하면 미국 외교안보 경제통상 금융체계 여기에 싹 다 줄게. 오케이? 이런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자유무역, 우리 안에서의 자유무역, 안보우산, 뭐 통화사업 혜택 이런 건데 이게 뭐 거기 써 있는 거니까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달러 보유는 좀 덜 매력적이 되잖아요, 각국에. 그러면서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 통화협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안에 있는 수많은 저 연구소에 있는 경제학 뭐 박사들도 그렇고 또 환율이나 국제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거 어렵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치학 경영학, 정치학이 좀 메인인데 여기 제 입장에서 봐도 이거 어렵다. 왜냐하면 모르죠. 뭐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 쭉 들으면? 플라자 합의? 왜냐면 그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다 봤는데 다 봤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뭐 또 끌려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 30년을 고생하는 걸 봤는데 1985년에 긁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마이런이 그 학부는 다른데 경제학 박사를 하버드에서 받았는데 이 자기 지도 교수가 플라자 합의 있거든 사람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그게 사람들이 더 기시감. 진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런 보고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좀 힘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힘 더 떨어지기 전에 해놓을 건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이때 내가 지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해놔야지. 안 그러면 힘을 오히려 다시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제적인 파워의 문제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보고서는 이제 군사 안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요게 이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이게 이제 생소화 왜냐면 요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안 보는 보고서라서 마이런 리포트까지는 다 구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효친 분들 정도 되시면.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보고서예요. 네. 최근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우리가 외교안보가 가장 가려져 있는 분야잖아요. 그쵸. 각국 어떤 걸 하든. 이제 어떤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터지를 갖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만에 나온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마이런 보고서와 연결된 걸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거 한번 정리해서 우리 게시판 부서 게시판에 올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 젊은 이코노미스트가 딱 올렸더라고요. 빨리 저보다 빨리 해서. 그래서 이게 뭐 재미나이가 바로 해주겠죠. 네. 근데 원문도 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백악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대목은 웨스턴 헤미스피어란 단어예요.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라는 서반구 우선주의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먼로 독트린이라고 들어보시겠어요? 먼로주의, 네네. 먼로주의. 이게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미국의 고립주의를 되게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트럼프 콜리너리라고 해서 부칙이라는 걸 딱 붙여서 선포를 해요. 명문화를 해요. 이걸 거의 부활시키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지역,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힘을 다지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다시 내실을 다지겠다. 아하. 이 지역에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다시 비축을 해서 다시 한번 세계 짱을 이미 물론 세계 짱인데 압도적인 세계 짱이 다시 되겠다. 중국도 덤빌 수 없는 이런 이제 하려면 일단 집안부터 다져야 되고 그쵸. 내 앞마당부터 다져야 되니까 이걸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서반구로 다른 세력이 침투하는 걸 막으면서 주로 중국 그죠? 자기 지역에서 이제 내실을 다지겠다는 거고 그러면 서반구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데 여기 약간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선 출발점은 똑같아요. 다 그린랜드부터 시작을 해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이 새벽에 그린랜드에 특사 파견에 가는 게 일단 여기서부터 묶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얘기예요, 다. 네. 따로 노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린랜드부터 저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라고 사실을 보고 있고, 근데 다른 북중미 다 이코노미스트 남미까지 분은 나는 파나마 운하 근처까지인 것 같다. 아하. 근데 뭐 둘이 서로 이제 설득력은 있는데 들어보면 다 설득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파나마 운하든 어디든 먹어놓으면 일단 그 동네에서 미국한테 덤빌 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 없고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어쨌든 근데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유럽도 안 들어갑니다. 유럽도 안 들어가고 일본은 안 들어가요. 서반구라는 건 딱 정말 지리적 위치예요. 그래요. 네. 웨스턴 헤미스피어라는 게 지구라는 이 구의 그 헤미스피어잖아요. 하하. 그러면 이제 그 옛날의 미국이 이제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근데 더 옛날의 미국인 거죠. 더 옛날의 미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저희가 살아 생전해봤던 미국은 아닌데,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 그 훨씬 이전의 미국, 그러니까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서방구의 뭐 긴급 위협 주로 이제 마약 카르텔, 그다음에 중국 뭐 기술이든 물품이든 뭐든 침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 뭐라고 쓰냐면 전 세계 산재한 미군들 그 전략 자산들을 본토와 미주 대륙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최전방 방어선 하면 한국 DMZ고요, 그죠? 뭐 독일, 폴란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이게 멕시코, 카리브해 이렇게 남미 이렇게 내려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명시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찰 안에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이들에게만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는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보고서랑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일단 겁이 나죠. 안 지켜주는 거야 우리? 그래? 진짜 돈 내라는 거네? 돈 내라는 돈 내라는 거네. 그리고 이게 왜 화제가 또 됐냐면 사실 이 보고서는 모르는데 이 발언은 다 알아요. 유럽은 망할 거야 라고 했어요. 거기서 유럽은 문명적으로 소멸할 거다. 이 표현이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밝혔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논란도 있고 사실 논쟁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가망 없는 유럽을 뭐 이렇게 썩 지키고 싶지 않아. 우리는 웨스턴 헤미스피어로 뭐 열심히 하지 않겠다. 이 정도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의 느낌은 전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진짜 짜증난다. 나 미국 안 할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막 중국에 붙을 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아니면 뭐 중국인 것 같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큰 관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정별로 하는 거는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거고, 근데 내 거시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환율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정세를 보게 됐잖아요. 투자자들이. 맞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니까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또 있어요. 당연히 대중국 전략. 대중국 전략. 중국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의외로 경제적으로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강경했다고 해요.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지 마라. 시키면 안 돼. 망한다 우리. 주가 빠진다 이런.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베센트가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오바야. 그래서 실존적 위협 막 이렇게 하다가 중국을 규정할 때 전략적 경쟁자. 그것도 뭐 센 단어긴 한데 왜냐면 동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협력자도 아니잖아.
경쟁자 일단. 그런데 어쨌든 그 전략 차원에서의 경쟁자니까 사실 큰 경쟁자라는 뜻도 맞는데 어마어마한 수레시나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명시하는 순간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 해놓으면 약간은 가능하거든요. 수위 조절을 해서 발표를 했고 FT가 요거 나오는 시점쯤에 해서 아마 뭐 상호 호혜적 경제 관계 가능성 열어뒀다라고 평을 했는데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약간의 오버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자유무역의 신봉자 같은 신분이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요즘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여기는 AI가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그래서 거예요. 이제 요새는 네. 옛날만큼 신뢰가 안 가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FT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FT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리적 거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돌아갈지는 내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 보자.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유화적 제스처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과 뭐 중국이 좀 잘 지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닌데 이제 군사 전략 측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러니까 이 섬을 연결하는 선, 이게 도연선인데 요거를 활용해서 대중 봉쇄망을 상당히 정교화를 시켜요. 근데 근데 다만 동맹국을 방패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국으로 우리는 많이 돌아가지만 동맹이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때 나온 거 아닌데 이것과 연결해서 나온 게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한 거예요. 왜? 방위비 많이 내고 국방비 올리겠다고 했고 심지어 뭐 중국을 견제할 테니 핵잠수함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모범적이야.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코앞에 있고 우리는 미국이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나라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딱 보면 뭐예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이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 세콤이에요. 세콤. 세콤. 네, 돈 내면 지켜준다. 이게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1도련선은 뭐냐? 동맹국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이 중국군의 이제 진출을 막는 이제 거부지대로 재정의를 했고요. 뭐 대만,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이쪽 국가들에다가 이제 지대함 미사일, 지대함이니까 중국의 함대를 타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 배치하고 드론은 팔란티어가 운영을 내나? 그 다음에 중국 해군이 이제 굉장히 뚫고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고 제2도련선은 이제 괌 사이판으로 연결되는 건데 괌이 이제 불침 항모라는 거죠. 거기에 항공모함이다. 전폭기들 갖다 놓으면 어쨌든 걔는 아무리 미사일 쏴도 침몰하지 않잖아요. 섬이니까. 그래서 그 해양력 투사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 안보용으로 중국의 해양력 투사를 막는 마지노선을 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양력 투사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뭐 물속에서 어디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해군 군사력을 대양을 넘어서 투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됩니다. 미국도 잘 못해요 이거를. 대양이라는 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게 육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전쟁은 마지막 승리를 하는데 그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양이 막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이게 초강대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냥 강대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봉쇄하는 것 같지만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는 선을 넘지 않으면 딱히 뭘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네요. 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은 넘지 마. 그 안에서는 모르겠어. 넘으면 죽어. 약간 이거라서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첨단 기술 여기 영역에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경쟁을 할 겁니다. 뭐 최근에 그 국방수권법 통과된 거에도 AI가 거의 전략 핵무기 지금 경쟁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는 아마 미소 냉전 시절만큼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NSS에서의 포인트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스스로 약해진 걸 이제 알잖아요.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마스가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배를 못 고치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동맹국. 근데 중국 조선소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조선도 있고 한데 거긴 좀 많이 죽었고 우리가 일단은 진영 내 1등이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약해진 힘을 인지하고 자신의 대륙으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1도련선, 2도련선은 대만은 중국 쪽인 거죠. 그쪽은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대만에서부터 시키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나중에 썼던 건데 말씀드리면
약간 대만에 대한 의지는 약간 약해졌어요. 단어가.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주로 이게 외교적 언술로 지금은 거부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외교는 단어 단어가 조금 하나하나가 바뀌면서. 굉장히 외교안보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뉘앙스가 중요한데 약간 대만 입장에서 살짝 불안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미묘하네. 이 느낌은 받았죠. 아. 받았고 그냥 자신의 데리고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런 리포트에서 연결 지점 설명을 네. 드렸고, 그럼 이제 학자 한 명을 제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네. 딱 미중 갈등이 딱 본격화되면서 가장 핫해진 국제정치학 석학 안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미어샤이머라는 교수인데. 미어샤이머 지금 들어본 것 시카고대 교수. 같습니다. 네, 워낙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 지난 10년간 제일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효석 대표님도 들어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제정치학자인데.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데. 네. 근데 이분이 2001년인가 낸 책이 사실은 다시 읽히고 있는 거예요. 개정증폭판도 나오고. 아하. 근데 2001년인가 2년에 나온 그 책이 뭐였냐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들 아유 아저씨 또 옛날 미련 못 버리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 바뀐 지 왜 그랬냐면 2001년 2년 이때 뭐예요? 중국이 WTO 가입한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고 자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이 쫙 번창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전쟁 됐어. 무슨 전쟁이야. 전쟁하면 뭐 서로 손해먹고 사람만 죽고 이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와 평화의 시기. 물론 이제 테러가 일어나면서 한번 흔들리긴 합니다. 그쵸. 테러와의 전쟁이 나기도 하면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 안전한 하고 번영의 시대. 근데 이때 미어샤이머 책은 나가죠. 푹 이런 거죠. 강대국끼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반드시 경쟁하고 반드시 패권에 도전할 거고 그건 중국일 거고 그래서 중국한테 야 아주 성장하라고 길을 열어줬구만 라고 비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이 실증 사례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 읽었는데 네네. 최근에 개정증폭판을 처음까지 다시 읽었어요. 한 2달, 3달 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내용이 되게 지금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명작이구나 싶긴 했는데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때도 마지막에 중국은 평화롭게 마지막 챕터 제목이 아마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에요. 일종의. 그게 마지막 챕터고 굉장한 해안이죠 사실. 모두가 평화를 외치고 모두가 글로벌 경제 WTO 체제를 외치면서 그러게요. 뭐 전쟁 끝났지 이게 역사의 종언이 됐잖아 라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던진 화두여서 근데 이분의 이제 그래서 요새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죠. 네. 근데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아까 그 해양력 투사랑 비슷한 얘기인데 해양력 투사. 네.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지역 패권국만 존재를 하는 건데 역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누가 굉장히 세지려고 하고 제가 나한테까지 심지어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개입을 하거나 여기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지원을 해서 견제하게 하거나 이걸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세력의 네. 균형을 맞춰주는 이걸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국가가 니들이 말하는 아마 패권국인 것 같다. 이게 초강대국인데 근래 한 100년 최소 30년 동안 그런 건 미국밖에 없긴 하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항모전단이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또 그 봉쇄한다고 해서 이분이 딱 써요. 봉쇄에서 성공한 적 있어 솔직히? 다 뚫리잖아.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지상군이 대양을 넘어서 딱 투사되는 게 쉽지가 않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역 패권국이고 그런데 역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강대국인데 중국은 그 야심을 안 품겠어? 라는 거죠. 라는 거고 그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실제로 이분이 쫙 서술한 것들이 역사책을 보면 나와요. 미국이 지역을 살벌하게 평정을 합니다. 그때. 그 아메리카 대륙을. 1800년대. 하고 형들도 거의 초까지 막 전쟁을 엄청 해요. 멕시코랑도 싸우고 어디랑도 싸우고 해서 영토도 엄청 넓히고 탐나는 땅 미국이 다 먹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이게 협상으로 안 되잖아요. 군대로 밀고 들어가요. 생산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1, 2차 대전 거치면서
미친 생산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전차를 한 땀 한 땀 수공업으로 만들어낼 때 여기는 공장 막 찍어가지고 배로 막 실어 나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런 거기는 이제 기지들이 있었으니까 그 연합군 그 기지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다 공급을 해준 거죠. 근데 다시 힘이 약해졌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다시 그 패권을 위한 서열 다지기랑 힘 강화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주업해는 것도 이제 슬슬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 가스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80%가 뭐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걸 견제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약간 그 거시적 이론적으로 보면 안에서 한 명 딱 좁히면서 이제 서열 정리하는 거죠. 야 나야 형이야. 내가 좀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고 그동안 좀 니네 개기는 애들도 좀 있더라. 어디 지금 정리 한번 싹 하면 이제 싹 정리될 거 아닙니까? 서열 정리되고 그리고 뭐 좀 좁히고 말하는 대로 좁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다지고 한국하고 뭐 마스가에서 좀 배도 다시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들을 가지고서 군사 전략도 다시 짜고 전쟁 방법도 바꾸고 이런 온갖 것들 거기에 뭐 팔란티어도 많이 도와줄 거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역 패권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패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 한 개의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만약 마치 미국이 중국한테 지면 중국이 다 먹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짱인 애들만 있는 거다. 있는 건데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패권국이 되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의 균형까지 할 수 있으면 역의 균형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각 반에 한 명씩 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짱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초짱이 있냐? 그 학교의 전교 1등 짱. 걔가 각 반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서 뭐 1반부터 3반까지에서는 나와 말이에요. 각자 이제 통들이 있지만 이 그쵸. 초장이 딱 보니까 초통이 보니까 통합통이 보니까 저 새끼들이 싸우는데 얘가 여기서 이기면 나한테 도전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 견제하는 거죠. 수하들 보내거나 자기가 4반 애들한테 아니면 쓱 가서 자기가 뺨 때리고 꿇어 한번 하고 돌아오고 자기는 이제 관리할 나와바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는 뭐 일단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런 대충 개념과 비슷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전쟁은 안 일어나나요? 균형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째려보기만 하고 싸우진 않는 거니까요. 네, 일어나죠. 왜냐하면 일어나긴 일어난다. 지난 30년간 전쟁이 없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있긴 있었죠. 계속 있었고 뭐 중동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긴 평화의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때 그럼 전쟁이 없었나요? 다 있었잖아요. 베트남전은 미국이 직접 하기도 했고. 그러네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이 이겼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가서 정리하러는 잘 들어가잖아요, 미국. 정리하러 들어가거나. 근데 보세요. 지상군 투입한 거는 대부분 졌어요. 아니면 비기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같은 데서는 지상군 투입해서 뒤집어 놨는데 결국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결국 약간의 굴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탈리반이 다시 넘겨주고 그리고 베트남도 좀 명예롭은 후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명예롭지 않았고 어쨌든 그리고 뭐 미국의 전쟁은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분쟁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코소보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도 미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딱 때려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상황 정리를 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여기에 그다음에 중동에서 싸움 나면 또 뭐야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나와봐. 얘네들이 왜 싸워? 뭐 그래 알아. 니네 사이 나쁜 거 아는데 여기 석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석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 하는 그러니까 제일 힘센 그런 거였죠. 이제 저는 이번에도 뭐 딴 얘기지만 이란에다가 그때 미사일 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미국이 한번 보여주면 저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전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막 그러니까 경찰력이라는 것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모두가 감시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 여기 아저씨 여기 싸움 났대요. 그러면은 또 이러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마속도 범죄도시의 마속도 야이 일로 와 이제 하면 딱 근데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뭐 어쨌든 뭐 요게 이제 물론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주장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1국 체제의 완벽한 패권 체제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새 미어샤이머 설득력이 높아져서 그러네요. 가져온 거고 이해가 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한 발을 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뭐 내가 굳이 다만 AI는 내가 짝 먹을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 견제 상당 부분 또 우리나 일본과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한국에다가 막 전략 자산 많이 배치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는 자꾸 이거를 북한을 향하고 싶어해요. 왜 우리 실질적 위협이니까. 주적이니까. 이 본능적으로 북한을 하니까 이제 야야야 중국 막 아니 북한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제 사실 별로 안 무섭지만 엄청 무섭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무기를 늘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차태석 교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분도 그 30년의 얘기라는 책 같은 거 보면 은연중에 깔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력권 분할의 국제 정치 같은 걸 이게 뭐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러시아가 일정 정도 힘을 갖는 거 하지만 이 선 넘어오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푸틴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이든은 나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 뭐 이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 중국 그래 너는 그 정도 힘 센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선은 넘지 마. 그리고 AI는 내가 씹어 먹어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바이탈 인트레스트냐 미국의 핵심 이익이냐 아니냐를 좀 따지기보다 이 가치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개입과 확산이라는 이 우리의 대원칙에 저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막 들어가자. 개입하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미어샤미 교수는 그거 그 짓 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도 비판하고 조지 W 부시 정부도 엄청 비판했어요. 거기 막 이라크 들어가서 갑자기 정권 바꾸겠다고. 딱 그러니까 이제 미어샤미 교수가 되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막 이런. 그냥 석학은 석학이죠. 네. 어쨌든 그런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개입과 확산 정책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세계라는 게 적당히 이제 그 강대국 간 힘이 분산된 상태로 뭐 예전처럼 막 공급망을 연결하고 막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 이건 안 되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미국 자체가 무역 수지가 안 보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거의. 이게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 다만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세력권 분할을 인정을 하지만 이제 막 그 사활을 걸고 중국과 아마 경쟁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고, 뭐 AI, 양자 컴퓨팅, 뭐 우주,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분야는 거의 예전 그 미소 전략 핵무기 경쟁급이 될 겁니다. 오펜하이머 영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딥시크가 거의 스푸트니크 쇼크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 쟤네가? 약간. 근데 그 스푸트니크 쇼크가 사실은 미국의 냉전 승리를 이끈 쇼크거든요. 그때 미국이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는 히든 피겨고 숨어 있는 영웅 피겨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여성 천재 수학자가 나오고 거기서 막 이제 인종차별도 막 해체하고 왜 당장 소련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미국이 교육 개혁을 해요. 스푸트니크 쇼크로 스템을 강화하라. 근데 작년에 발표한 AI 액션 플랜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반복되진 않는데 뭔가 묘하게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럼 뭐냐 도대체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체제의 질서가 될 거냐. 근데 이게 뭐 한 10년 뒤에는 진짜 살벌한 냉전이 올 수도 있어요. 5년 뒤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최소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 2, 3년을 벌 때는 느슨한 양극 체제 정도로 갈 걸 같다. 그러니까 세력권 분할 안보는 그렇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강대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미국이 세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걸 더 누르려고 하는 과정이고 느슨한 양극 체제 속에서 그 당시 그 미소 양극 체제처럼 아주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좀 유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첨단 기술 영역 여긴 살벌할 거다. 그래서 그 세력권 분할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 무슨 다극 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인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극 체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실 유라시아 그룹은 이쪽을 좀 밀어요. 미국의 지정학 전문 거기도 굉장한 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느슨한 양극 체제 쪽에 힘을 싣는 쪽이고 누가 맞을지는 모르죠. 뭐 틀린다고 해서 엄청 창피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양극이라는 거는 미국과 중국인 거고 그쵸. 뭐 옛날에는 다극이라고 미소였고. 하면은 뭐 러시아 야, 뭐 그쵸. 여러 강대국들이 여러 강대국들이.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체제인 거죠. 근데 최근에 2개의 아티클이 실렸어요. 네.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네, 전문지. 네. 이게 90년,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에는 월드 최고의 잡지였어요. 세계 최고의 Foreign Affair. Foreign Affairs. 이게 딱 보면 이제 해외 문제, 국외 문제 이런 건데 이게 미국 외교위원회가 외교협회가 만들어요. 외교협회. 그래서 여기가 90년대까지도 어마어마했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폴 크루그만도 여기 글 실어서 대박을 친 게 있고 막 경제 문제까지 막 다뤘어요. 네. 근데 한 90년대 후반 넘어가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거의 죽었었죠. 왜냐면 아무도 국제 정치 외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금융이 뭐 개방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급망 연결해서 딱 중간재 원재료 탁 해가지고 뭐 우리 대기업도 다 그렇게 컸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가져와서 미국에 딱 팔고 이걸 다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때 최고의 잡지는 이코노미스트였죠.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였는데 요새 이제 저희가 경제 정책 연구 파트인데 부문인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코노미스트가 메인이었거든요. 저희 이거 볼 때 네네. 잡지가 제일 많이 봤어요. 지금 포럼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변화를 약간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잡지에 10월과 12월 아티클이 있어요. 일단 최근 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12월 아티클이 뭐냐면 다트머스대라는 이제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채텀하우스라는 이제 일종의 연구 기관인 여기 회원이기도 한 제니퍼 린드라는 교수가 거의 좀 되게 도발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나 싶은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양극 체제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극 체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건 아마 약간 유라시아 그룹 저격하는 것 같은데 이걸 게재를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귀에 좀 익은 이름일 텐데 커트 캠벨이라고 좀 약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시아 그룹 회장인데 바이든 정부 국무부 차관보였고요. 국가안보회의에서 인태조정관, 인태전략.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싹 들어가는 게 인태전략인데 인도태평양. 왜냐면 인도랑 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통해서 저쪽으로 중국을 막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구상이었고 인도가 말 더럽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엄청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딱 쳐놨는데 그래서 또 그런 좀 그래서 지금 많이 좌절하고 있대요. 미국 외교가에서. 어쨌든 이 커트 캠벨도 미국과 중국 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좀 더 군사안보적인 관점에서 이걸 역시 포런 어페어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일단 세력권 분할 같은 걸 좀 인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뒷마당에 못 들어오게 앞마당 다지기, 내 지역 다지기.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서방구에 당연히 지역 패권 공고화하고 제조업이 없으면 군사력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조업도 어떻게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조업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배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못 고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 관세상도 우리가 배를 할 수 있어요. 제조업 부흥을 하고 근데 군사 무기 체계 이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조금 약화된 파워 군사력이나 전반적인 미국의 힘을 재정비하고 재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 온갖 그 복잡한 조별 과제 조장 안 할 거야. 그런 거고 공공재 무료 공급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제일 센 초강대국 지위를 일단 유지 강화. 요게 이제 핵심인 건데 하여튼 왜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뭐 내외부 미국의 경제 사정, 군사 사정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부상인 거죠. 네. 근데 이 두 전문가들은 아까 그 두 아티클 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미 세계는 양극 체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드 교수가 그 포럼 어페어스에 되게 재밌는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역사적 강대국 목록을 딱 베이스로 삼아 가지고 이런 거 이제 통계 좀 돌려보신 분들은 알 텐데 베이스를 삼아서 이거를 이제 어떤 지표가 강대국을 가장 잘 구분하지 이런 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표로 GDP, 그다음에 GDP 곱하기 1인당 GDP라는 이제 컴플렉스 이렇게 복합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중 양극 구조로 현 국제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근데 커트 캠벨은 이제 이런 막 지표를 들이대지는 않았는데 거의 같은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 네, 뭐 러시아, 인도, 독일, 일본 뭐 지역 내 영향력이 크다. 근데 경제, 군사 어떤 임계치를 모두 넘는 세계적 강대국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아까 다시 린드 교수 얘기로 돌아가면
현재 중국이 냉전 시기 전성기 소련보다 강하다. 아, 그러니까 소련은 냉전 시기에 그 미국 GDP의 아마 40%에서 50%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전략 핵무기는 거의 대등하게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 경쟁을 세게 했는데 중국의 경제 기반이 훨씬 큰데 지금 당연히 얘네가 마음 먹으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상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플레이어즈라고 딱 개념을 만들어서 보면 뭐 중국의 상대 지금의 GDP 곱하기 1인당 GDP 이 지표로 보면 중국의 상대적 위치가 1970년이면 소련의 거의 전성기에 가까운 시절이거든요. 이때 소련보다 높아요. 그리고 군비 지출은 소련보다는 낮긴 한데 네. 본격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미소 양극 체제랑 그럼 뭐가 다른지도 설명이 되잖아요. 어허. 그때는 전략 핵무기 경쟁이 핵심이었어요. 그다음에 스파이전하고 옛날 그 제임스 본드 나오는 맞아. 온갖 영화들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역, 금융, 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 전 영역으로 해서 이제 아마 다툼이 나중에 일어날 텐데 지금은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서로 이제 주도권 갖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중국이 WTO를 찾질 않나. 자기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거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데 쉽진 않죠. 근데 또 무역, 금융 이건 워낙 미국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거버넌스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군사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미래 군사력은 핵무기인데 그건 이제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AI 같은 거 그쵸. 다시 미래전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각자 이제 안마당 같은 데를 잘 확보하고 하는 일 하는데 경쟁 계속 지속될 거고 캠벨 이분은 조금 더 군사 안보 측면으로 보는데 2023년 남중국해 대만 해협 여기서 되게 미중이 근접하게 조우한 적이 있어요. 살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혹은 오판에 의해서 확전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 미중 간에 혹은 대리전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쟁이 뭔가 이제 날라고 나는 게 아니라 잘못 눌렀다 미안. 약간 근데 뭐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막 야 미사일 잘못 눌렀다. 야 아니야 잘못 누른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미소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련의 장교 책임자 하나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핵무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해서 핵 버튼을 상대방에 다시 매뉴얼대로 안 눌러서 전쟁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미소만 해도 야 이러다가 진짜 지구 공멸이다. 그래서 워낙 둘이 가진 핵무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상 충돌 방지, 그다음에 뭐 위험 군사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을 뭐 70년대, 80년대 막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 확전을 막자. 우리가 서로 열받아서 진짜 전쟁을 할 땐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몰라 이제 우리는 그냥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건 막아보자. 근데 미중도 지금 유사한 틀을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 왜 이렇게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가드레일을 만들고 제도화하자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중국이 비대칭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하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는 순간 중국의 열세가 고착화된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게 안 해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딴 걸로 해야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는 안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합의를 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안 한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글로벌 리더십에 중국은 완전히 손상을 입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별로 리더십이 있진. 그렇죠. 중국 입국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두 전문가들은 준경국들의 영향력이 현재 커진 상황이기는 하다. 근데 구조는 양극이고. 그다음에 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있긴 한데 서로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자동 복제되는 건 아니다. 그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 위기가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이제 아티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양극 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관찰 가능했던 양극 체제는 미소 냉전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 체제가 그럼 신냉전이냐? 이건 좀 논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냉전은 분명히 양극 체제였는데 모든 양극 체제가 반드시 냉전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냉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콜드워잖아요. 그렇죠. 콜드워. 사실상 전쟁 상태인 건데 그래서 스파이전이 이제 뭔가 전략 핵무기 경쟁으로 상징되는. 그다음에 대리전이 좀 일어난. 요걸 이제 냉전. 그래서 중국과 뭐 미국이 뭐 양극 체제가 된다고 해서 그 소련처럼 이렇게 그때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분명히 미소 냉전하고는 구우 냉전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를까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미소관 그때 뭐 그 미소 냉전과의 차이를 이제 그 소련과 중국의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또 미국과 소련 관계, 미중 관계 차이를 보면 되는데 일단 국력 격차가 확실히 셌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기 격차는 좁았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치 지향하고 이념 체제가 너무 달라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비슷한 건 아닌데 체제가 너무 달랐다. 체제가 아하. 경제 체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하. 뭐 중국도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 뭐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그 시장이란 게 있잖아요. 걔네가 그렇죠. 시장 기업이란 경제가 것도 있고, 그죠. 기업이란 것도 연결이 있고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걸 또 동력 삼아 크기도 하고 막 혁신기업들 막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 진영, 자유 진영 뭐 이렇게 뭐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뭐 사회주의 진영, 뭐 민주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경제적 교류가 없었거든요. 이 두 진영 사이에. 그래서 항상 미국 대통령의 별칭이 뭐였어요? Leader of Free World. 자유세계의 지도자. 딱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 형님 저희도 네. 좀 봐주시고 이제 북한 무슨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소련 붕괴 이후에 한 20년에 걸쳐서 쫙 형성됐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모든 국가를 하나 연결해 본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미국에 오랫동안 그 하청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생산기지 역할을 했고 또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 그 미국의 월마트를 사실은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미국이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를 겪지 않도록 해주는 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죠. 경제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철저히 빠른 분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초크 포인트 기술이라고 해서 뭐 양자 컴퓨팅, AI, 뭐 반도체 이런 거 확 죄놨어요. 근데 약간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이 AEC로서 이제 막 때려 박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좀 그래서 혁신을 좀 자극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 영역에서는 뭐 중국의 자체 개발도 독려했다고도 이제 아쉬운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되게 세련된 조치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휴전 상태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약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아하. 중국은 일단 반도체. 일단 이 노광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자기들이 계속 지지고 볶고 수율이 이거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자꾸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미국은 이제 히토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서로가 이거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일단 디커플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제 이혼을 한다 쳐도 이제 서로가 아직까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그거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 뭐 그 과정에서 극적인 서로 화해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기는 좀 뭐 쉽지 않죠. 근데 4주에 뵙겠습니다 해서 네. 모르겠는데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뭐 약하다고 치고 하여튼 불안한 휴전 상태를 계속 할 거다 향후면요. 서로가 이 독립성을 확보할 때까지. 이게 그럼 반대로 질문을 바꿔보면 반도체든 히토류든 나 쟤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순간 그때는 더 격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서로 이제 이때는 이 외교 관계나 국제 안보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모든 그 경제학 딱 공식처럼 뭐가 딱 투입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리더의 판단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 판단의 영역이 중앙은행 촌재의 판단보다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투표해서 금리 올립시다 내립시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 고민하다가 시진핑을 내가 만났어.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리더의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그래서 그게 자동빵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토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여전히 한 최소 2년 정도는 뭐 걸릴 것 저는 같다. 2, 3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네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아직 전망을 못 하겠고 이 느슨한 양극 체제와 요건 약간 그 불안한 휴전 상태는 약간의 기복 있게 계속 갈 것 같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아니까 우리 똑똑한 베센트 베센트 장관을 꽤 좋아하는데 강력한 요구로 이제 NSS에서도 디커플링 느낌보다는 디리스킹 느낌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무장관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를 지켜야 돼요. 예,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전에 뭐 바이든 시절에도 아마 재무장관이 좀 많이 디리스킹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옐런 장관이. 옐런이 그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 건데 그럼 냉전적 요소가 없냐? 당연히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기술 분야 진짜 살벌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진영화가 그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할 거다라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야 이거 꺼질 수 없는 법을 아니야? 라는 왜냐면 안보랑 붙어버렸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도 네.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서 미장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불안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우리가 이 IT 법을 한번 다 봤기 때문에 맞나? 근데 계속 투자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건 갈 거도 같은데 이거 꺼트리는 순간 어쨌든 버블이 있어야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맞아요. 혁신이 나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거 미중 경쟁에서 이게 핵심 영역이라 이거 뭐 나중에 천천히 바람빼긴 할 수 있어도 그쵸. 빵 못 터트릴 것 같다라는 이게 확 침체되는 순간 중국은 아싸 이러고 이제 밀고 나가는 순간 이거 따라잡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 이쪽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 실리카라고 왜 한 2주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 진영 동맹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우리도 이제 반도체 갖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아마 이제 기술 표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블록화가 굉장히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회도 있다라고 그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실 이제 저도 이 제조 대기업 수출 대기업에 있잖아요. 네네. 모 회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첨단 기술 영역에서 우리가 한국이 추격당했거나 LG도 사실 기술의 LG인데 추월당한 분야 꽤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 견제를 기술 영역에서 해주잖아요. 진영화를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일단 진영 내 1등인 건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팔 거리도 있고 뭐 이런 게서 이득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 그 포런 어페어스에 쓴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결국 미소냉전처럼 전략 핵무기로만 이렇게 극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닐 거다. 금융 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 모든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군사 민간 이중용도 첨단 기술 핵심일 거다라는 거고 여러 방면 여기서 이제 경쟁이 일어날 건데 군사 민간 이중 용도 듀얼 유즈라고 하는 AI가 첨단 기술.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군대에서도 쓰고 민간에도 쓰고. 드론 뭐 다 하잖아요. 팔란티어는 민간 기업 컨설팅 하지만 전쟁에도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듀얼 유즈 아닌 게 없어요. 첨단 기술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US 테크 폴스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빅테크에 있는 애들 1000명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같이 그냥 하는 거지. 군대랑 같이. 근데 이게 야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화웨이는 그냥 그 회사 자체가 그냥 군대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실리콘밸리의 자발적 혁신만 갖고는 조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푸트니크 쇼크 같은 딥시크 쇼크에 미국이 이제 한번 가자. 자각을 한 거죠. 이제 가자. 그다음에 교육 체계 좀 바꿔. 스템 다 강화하고 이제 쭉쭉 가자. 우리도 이제 다시 왔어 그 시대가. 우리 한번 경쟁해야 되고. 근데 막 그때는 이제 그때 미국인들의 공포는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소련이 우리를 보고 있다. 쟤네가 먼저 뭘 띄웠고 우리로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미국을 지배했다면 그래서 이제 막 그 우리도 달래 보내자. 예. 그래서 문샷 띵킹하면서 케네디가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10년 내 달에 보낼 겁니다. 문샷. 네. 그런 것들을 한 건데 여기도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이제 AI 액션 플랜 8호에 나온 거 보면 쭉 보면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미국의 그 문샷 그 전략에 약간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직장인 대학원에서 강의도 했는데 수업을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AI 암스 레이스라는. 근데 이제 이름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을 비교해 보면 좀 늙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때 이게 보통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옛날에 한번 뭐 시험 잘 보고 이랬던 애들은 야 나 그냥 공부 성적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하면 금방 올라가. 근데 안 돼. 늙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아하. 그죠? 그렇죠. 지금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네요. 친구들- 혼자가 아니야. 꽤 똘똘하네.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는 한국 거죠. 반도체, 그치. 한국 조선기술, 그치. 뭐 한국 독통이 많고 대만 TSMC 있고 일본 애들 여전히 뭐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고 왜냐면 또 중국은 무서운 건 맞잖아요. 그쵸, 걔네 그쵸. 막 어마어마한 공대 인력과 맞아요. 그 다큐멘터리 최근 어. 의대 가는 공대에 한국, 미친, 의대에 미친 한국. 한국 뭐 좀 그 사실 살벌한 건 맞아요. 맞는데
또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약간 딜레마인데 뭐 자기네 나라 위해서 뭐 그래 뭐 불법이 맞겠다는데 지금 인재도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팍스 실리카가 혼자서는 힘든 걸 아니까. 그쵸, 그쵸. 근데 묶으면 되겠는데? 어허. 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랫동안 약간 금융 자본주의로 쫙 몰려가면서 사실 제조업이 싹 갈려 나갔는데 그쵸. 그리고 조선소 다 없어져 지금 배를 항모를 못 고치잖아요. 근데 한국이 잘하네? 이게 있는 거예요. 어이 동맹 이제 역할 좀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거지. 왜냐면 중국이 생각보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그놈의 전랑 외교하느라고. 그래서 나 중국 입국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쏟아들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늙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늙었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레거시가 많다는 거죠. 기존의 성장 방식을 통해서 성장했던 많은 레거시가 있고 그 레거시를 테크가 이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테크가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당하는 레거시는 기분 나쁘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이제 250주년 행사 때가 진짜 난투극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내에 그런 이야기. 왜냐면 지금 어차피 심리적 내전 상태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너무 정치 얘기라 오늘은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말하자면 20년째 문화 전쟁 중이고요. 지난 10년간은 거의 준 내전 상태예요, 미국은. 심리적으로는. 근데 다만 실제로 총질을 안 하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국처럼 몰려 샀으면 이미 총질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미국이냐 250주년 맞이하는 맞아. 이걸 가지고서 아마 대판 붙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정치의 묘미, 그러니까 리더십의 묘미가 나와야 되는 거고 결국 안보다.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미국이 되려면 일단 저 중국도 좀 눌러야 되고 그치. 우리가 다시 후퇴할 수는 없다. 뭐 우리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번 모아낼 수 있으면 근데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그 레거시 기업들이나 이런 피해자들은 뭐 설득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야금야금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붙이잖아요, 자꾸. 맞아요. 원래 굉장히 맞아요. 그 민주당 성향이었던 들도 붙일 수 있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를 좀 설득도 하고 다만 제가 아까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든 세계 살게 된 게 공화당의 정통 보수가 많이 사라지고 그 좀 극단화된 그 트럼피즘의 이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극단적 전쟁들이 많이 나온 건데 민주당은 반대급부로 오히려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많은 분들이 또 양 끝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기 더 우리는 어려운. 요 가운데 틀 안에 있어야 우리는 기업하기도 편하고 투자하기도 편한 건데 왜 서로가 선을 안 넘으니까 뭐 약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있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하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바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 이제 와이프는 투자를 할 때 약간 좀 기계적인 퀀트 비슷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이라 네, 그런 네. 걸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수익률이 매우 좋아서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올해 한 해 40%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씨 대단하다. 그래서 펀드 운영해라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업의 사업 관점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학문을 하든 기업 연구소에 있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변형해서 이제 좀 보자라는 건데 뭐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미소 냉전 시절 전략 핵무기 경쟁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경쟁 영역이 있고 그게 뭐 몇 분야가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든 우주 경쟁이든 뭐 있는데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일단 AI인 것 같다.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제가 같이 확인을 했던 게 국방수권법이잖아요. 매년 거기 AI가 이만큼 나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투자하는 분들 국방수권법은 12월 중순 이후에 말 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상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NDA인가 하는 그거를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국방 얘기만 써 있지 않아요. 국방을 걸고 들어가는 그쵸.
중국 견제하는 기업과 산업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21년인가 22년 겨울인가 그걸 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이때 거의 그 국방수권법상 최초로 화웨이를 비롯한 기업 명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약간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아, 근데 그러네요. LG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막 분석을 했어야 됐던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연말에 그거는 꼭 챙겨 보시라. 네. NSS는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매년 나오다가 5년 막 6, 7년 막 이렇게 됐는데 국방수권법은 꼭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AI 얘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나와 있죠. 보셨다고 하니까 아실 텐데 네. 근데 이게 뭐 결국은 몇 가지 포인트가 생기는데 결국 그 AI 쪽 그래서 법을 우려하시는데 저도 걱정은 됩니다. 미장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주도주가 AI 주니까 걱정은 되지만 또 이제 약간 스스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안보랑 붙어버린 꺼트리기 어려운 법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8월에 AI 액션 플랜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팍스 실리카까지 쫙 연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전력 인프라 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영 내 1등.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기업 없으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전력 인프라 쪽 설비 장비에서.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시면 한국 기업들도 볼만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기업들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사실 국방비 늘리고 있고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비 확충을 좀 자극할 것이라서 뭐 K 방산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방산업체들이 요새 조금 들썩들썩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좀 들여다보시면 비전이 있고 방산업체들이 또 연말에 좀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연초 가면 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유럽 방산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몇 개 기업들 좀 봤는데. 난 뭐 이제 미중간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사인들을 좀 보시라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업가들한테 우리 임원진 뭐 최고 경영진한테 이런 사인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조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가 심해지고 주가가 뭐 고용지표 박살 나면 혹시라도 내년에 안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공화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적으로는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더 떨어지면 중간 선거가 아주 참패할 것 같으면 긴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왜 당연한 거 아니까 외부의 적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제 트럼프가 주가를 안 빠뜨려 가지고 11월 달에 승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 깽판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야 중국이 저렇게 무서운데 나 안 찍어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미국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문제야.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보라는 게요. security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secure하다는 안전하다는 거 이거는 생존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생존 문제라서 맞아요. 되게 잘 먹히는 거고 원래 모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빨이 제일 셉니다. 그렇죠. 그 예산까지 그러면 나라고 위험한데요? 이게 제일 센 이거라서. 맞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 이미지를 좀 보고 그럴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약간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날아가도 중간 선거 자체가 그렇게 여당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인 사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미중 정상이 갑자기 불발이 된다거나 4월 달에? 이런 아니면 굉장히 살벌하게 끝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IRA 아직 당연히 살아 있잖아요. 일부 조정이 되는 거지. 그 FEOC라고 해서 외국 우려기업 주로 중국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걸 강화시키는 게 보인다든가 또 중국이 갑자기 이제 반대편에서 그 히토리 수출 통제 유예했잖아요. 이걸 갑자기 재개한다라든가 근데 살벌해지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광물 그 리스트 이거를 좀 확대한다라든가 통제 광물 리스트를 그런 게 보이면 조금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다. 그러면서 좀 출렁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출렁일 거는 실제로 무력이 이제 충돌이나 아니면 그 준하는 상황인 건데 대만해요. 잘 보시고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고 막 해상 봉쇄를 하고 막 훈련하고 심화되고 반복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제 미국 함대들이 이제 막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러 들어가는 게 보인다. 그럼 굉장히 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장이 흔들리면 또 돈 벌 기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냉정한 투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저희 와이프가 리버런데이션 데이 그 하고 나서 변동성 이거 박은 다음에 네네. 한 4천만 원 잃은 다음에 어. 쫙 회복해가지고 엄청 벌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와이프가 깨달으신 거죠. 우리 메인 투자자께서 메인 변동성이 투자자. 최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장이 흔들리는 걸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래도 제가 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 조금 이제 유화적인 디리스킹 국면에 계속 가는 거. 그럼 이제 느슨한 양극 체제로 가는 거에서는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 뭔가 협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아하. 상호 의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아하. 이러면 굉장히 그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뭐 저는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이 디리스킹 국면인 거지. 이런 단어까지 나올 거라고는 저는 별로 예상을 하지 않지만 혹시나 나오면 네네, 혹시나 나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또 다른 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히토류 수출 동지를 혹시 중국이 완전히 해제한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미중 양국이 다 양안 관계 이 대만 문제를 놓고서 현상 유지 계속 합시다. 중국도 우리도 뭐 현상 타파 의지 없어요. 저거 대만 먹을 의지 없어요. 뭐 이러면 뭐 조금 그게 재확인되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고 뭐 완화된 체제로 갈 거다. 그런 사인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 보시라. 보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뭘 투자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좀 빼고 있을까? 뭐 이런 판단들은 이제 그건 이제 각자 판단이니까. 그러네요. 네, 하지만 거기서 각자 판단은 다르겠죠. 그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라. 뉴스를 보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잠깐만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투자가 그래서 요새 힘들지만 또 재미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네네. 보니까 뭐 그 정도 얘기로 팁이라고 하긴 좀 구차하고 좀 유치한데 그래도 그냥 아닙니다. 사인들을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다. 네. 사실 오늘 얘기해주신 내용들만 정리해도 이제 내년에 투자하는데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투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효치님들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 혼란 속에서 그래도 투자하시느라고 그래도 미장이 나쁘지 않았고 또 막판에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도 나쁘지 괜찮아서 그래도 또 다들 좀 훈훈한 주머니 두둑한 주말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 이호석 대표와 함께 네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고승현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